지금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역대 최저로 한 37% 정도로 내려왔거든요.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커졌고 전세 가격의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.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신규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보증금이 2천, 3천도 안 돼요. 뭐 보증금 뭐 1,900에 월세 1,900 또는 방 한 칸을 월세로 주는 뭐 네. 이런 것들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전세로 줬던 물건을 이제 월세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또 뇌관이죠. 이제 전월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뭐 1,000세대에 뭐 전세 2개 있다, 뭐 만세대인데 전세 뭐 300개도 없다,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세 매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. 어렵죠.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역대 최저로 한 37% 정도로 내려왔거든요. 그만큼 전세 물량들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커졌고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의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그 종말론이 예전만 해도 과연 없어지겠냐, 전세가 없어지겠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축소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종말론이 우리가 임대차 시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경험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, 그 정도의 시각입니다.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신규 공급은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세가 매매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 물량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굉장히 좀 전세가 좀 희귀한 매물이 될 수 있고, 또 하나는 이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. 월세로 살다가 조금 더 돈이 생기면 전세로 가고 그다음에 매매로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오면서 전세가 좀 대중화됐었던 경향들도 있긴 했었거든요. 근데 전세가 그냥 좀 귀한 상품이 되고 오히려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 현금 여력도 있고 대단한 뭐랄까요? 뭐 우리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리서치를 한다든지 또는 대기 수요를 측정을 할 때 이런 수요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전망을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이게 뭐 토지나 뭐 이제 그 주담대 받으면 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뭐 이래서 전세 매물이 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주는 게 딱히 이제 실익이 안 느껴지는 그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뭐 부분들,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갖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전세라는 그 제도에 대한 그 신뢰성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고가 전세가 있는 지역들 외에는 좀 저가 전세로 되어 있는 곳은 뭐 임차인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전세라는 게 그래도 뭐 집주인들이 잘 운영을 해 오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,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앞서서도 언급됐던 그 보유세 인상을 대비를 해서 본인의 그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아까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됐으면 내가 이게 똘똘한 아파트를 2개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강남에서 그 아파트나 집을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을 또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냥 그 지역에 2개, 3개씩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들을 가지고 운영들을 해 가면서 본인의 똘똘한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신규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보증금이 2천, 3천도 안 돼요. 뭐 보증금 뭐 1,900에 월세 1,900 또는 방 한 칸을 월세로 주는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월세 물량을 만들고 본인의 어떤 뭐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,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 전세로 줬던 물건을 이제 월세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과거에 이제 뭐 다주택자, 특히 강남 뭐 3주택자들은 뭐 보유세, 종부세 막 1억 몇천, 3억 낸 분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그걸 또 대비하려면은 미리 좀 약간 반전세라도 월세 세팅을 좀 해놓겠다. 이런 것도 같이 좀 겹쳤겠죠, 아무래도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사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월세보다는
전세 대출 이자 받아서 내는 게 좀 싸잖아요. 네. 같은 아파트여도. 네.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꼭 시세가 안 오르더라도 월세화가 되면.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. 지금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 평균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네. 평균선인 거고 제일 뭐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곳들은 뭐 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중급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. 물론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과 뭐 한강벨트 그다음에 뭐 마용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그 정도라고 해도 보증금이 훨씬 더 높거나 이런 형상들이 나오거든요. 그럼 결국은 예전만 해도 그 월세를 살면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. 전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내가 목돈이 없어서 월세로 갔는데 지금은 월세로 주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월세도 높겠지만 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해졌다.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월세라고는 하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증금도 피하지 못하고 높은 월세도 피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반전세나 준월세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전만 해도 뭐 전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반전세 뭐 이러면은 뭐 보증금이 한 7, 8억 정도 하면은 월세가 뭐 한 5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보증금이 한 5억이라도 월세가 한 2, 300 뭐 이런 형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은 이런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항상 이렇게 높은 전세나 월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뭐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의견들이 아니 누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들어가냐 마냥 올릴 수는 없다. 뭐 근로자 소득이 뭐 뻔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게 또 한켠에서는 또 계속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그런 얘기들 많이들 듣기는 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수요나 이 소득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.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들도 논하고 있는데 올해 2% 성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 2% 성장 안에서 새로운 자산가들도 탄생도 하고 우리 유명하신 그 부익남 선생님처럼 뭐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주식이 4,700 얘기하잖아요. 또 주식 부자들도 생기고. 요즘 뭐 하이닉스 임직원들 뭐 지금 장난 아니죠. 뭐 성과급 받는다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월세의 수요들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누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시장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수보다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돈 벌거나 이렇게 부가 크게 일으키는 수요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집 하나 생길 때 이런 뭐 주식 부자 또 인플루언서들 그다음에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이 그 공급이 하나일 때 2명 3명이 탄생되게 된다라면은 이 공급 대비했을 때 소비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더 커지면은 월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죠. 그리고 가끔씩 막 100억씩 아파트 하는데 저 집을 누가 사냐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분들은 뭐 그거에 몇 배 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는 거지 그거를 단순하게 시각에 따라서 좀 보면은 안 되겠다. 예전에 흑석동에서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야 흑석동이 저렇게 비싸?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했는데 또 강남에 계신 분들 야 흑석동이 저렇게 싸? 라고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에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들 구인 광고를 하나 봤대요. 근데 치과인가 성형외과의 그 월급 페이 그 의사 월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걸 보면은 한 1,000만 원 정도의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구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겠죠. 결국에 이제 뭐 초고가 아파트 뭐 그런 상위 지역들의 월세는 또 그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신축 공급이 되면 그나마 이게 수요가 좀 분산되면서 좀 올라도 덜 올릴 텐데. 그럼 말 그대로 손님은 많은데 지금 음식이 떨어지면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 구조가 올 한 해 아니면 더 길게 보면 뭐 2030년까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조긴 하죠.
지금의 정책과 규제의 방향성을 보면은 일단 해결되기가 첫 번째는 어렵고요.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변동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. 예, 지금부터 오히려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분양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예전만 해도 주변에 시세 대비했을 때 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은 뭐 측정들을 신규면은 한 15에서 한 20% 정도 높게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그 한 1-20% 정도 낮게 구성들 했죠. 그렇지만 요즘에는 신축에 대한 공급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들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죠.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이슈 또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텐데 유통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물량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가격과 그 월세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가격이 그냥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나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이게 만약에 길게 진짜 뭐 2030년 이럴 때까지 계속 수요와 공급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네. 소위 말하는 이제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. 전세 대란. 뭐 예전에 뭐 허니버터 칩처럼 네. 사람들은 많이 원하는데 공급이 공장에서 찍어내질 못하면은 뭐 네. 가격이 폭주했었거든요. 네. 이런 게 예상이 된다면 네. 이걸 어쨌든 정부도 뭐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? 네. 뭐 예상되는 어떤 그 대응책 이런 네.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예상되는 대응책은 항복을 하는 거죠, 시장에.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정책적인 방향과 뭐 이념들, 네. 뭐 이런 것들은 항복을 하고 시장의 방향성과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.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. 시장의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자. 근데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려면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풀어라. 그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만들려면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방향성이고 또 하나로는 보면은 수요자들이 그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이분들이 매매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럼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진출입이 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공급과 뭐 시장을 뭐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선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서울권 안에서의 결과 또는 지방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. 지금 상황에서 허니버터 너무 오래되네. 요즘 두바이 초콜릿인가 그거 아닌가? 두종쿠로 줄을 엄청 쓰는데 살 수가 없어요. 살 수가. 허니버터 대충 너무 옛날인가? 대충 십몇 년 전. 그러네요. 지금은 이제 두종쿠. 네,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에 공급을 늘리든지. 아니면 뭔가 뭐 두종쿠 가격을 뭐 더 많이 뭐 만들 거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든지 뭐라도 이렇게 청사진이 좀 완벽하게 좀 나와야 된다. 네. 그럼 이런 걸로 갈 수 있을까요?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막 전면적으로 막 네. 활성화시켜가지고 임대 비율 막 다 낮추고 용적률 막 더 플러스 해주고 해서 이 안 나오는 사업성들 막 끌어올려주겠다.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런 대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들은 거래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데 이게 뭐 규제 완화라고 한다라고 해도 뭐 어쨌든 그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특히나 뭐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환수도 하고 공공 기여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아파트도 좋아지거나 그 건물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 주변의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좋다라고 해서 그런 그 부분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. 재개발, 재건축.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성을 쌓더라. 뭐 많은 분들이 그 지역도 통행도 못하고 직접 갈 수 있었던 것들도 성을 쌓다 보니까 뺑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가 좀 악마화된 경향들이 있거든요. 하지만 공개적인 그 뭐 공지를 좀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도 활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물론 단지에 계신 분들은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침해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개방을 하면서 가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질적인 공급들도 일어날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.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하나의 문제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
부자들만 돈을 벌고 거기 살던 사람만 돈을 벌더라. 우리 다른 분들은 혜택이 없더라 하는 그런 악마화되어 있는 뭐 프레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.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약간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어찌 보면 임대 비율도 높이고 네. 뭐 공용 뭐 기부 체납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성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분양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반대로 이제 전 월세로 좀 버티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청약 좀 물량이 나오겠지 하는 그 수요도 지금 없어져서 요즘에 이제 청약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낮아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또 집을 사러 가는 이 악순환을 좀 끊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어주면 한 4년만 기다려볼까? 그럼 좀 분양 나올라나? 하면은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. 네, 충분히 생각도 해볼 수 있죠. 근데 저는 재개발,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뭐 물량들을 확보를 할 때 임대에 대한 비율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에요. 그 예전부터 대치동에서 어떤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대치동은 학군이 유명하니까 그 임대주택보다는 그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뭐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같이 활용하면 주택에 대한 그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향후에 완공된 이후에는 집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그 경향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향후에는 자본을 좀 투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도 어떤 그 부지가 좀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한강변 주변 쪽으로 그 주택들을 많이 지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업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기업들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면은 뭐 홍콩 같은 데 보면 기업들도 많이 보이잖아요. 그런 모습들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이제 개발을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수요자들도 뭐 대기하는 수요자들도 청약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충분히 저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, 규제가 강화가 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재개발, 재건축도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대신 우리 부익남 선생님이 해주신 그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일관성은 필요하다라고 봐요.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가면은 이 정부가 들어오면은 풀어주겠지.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은 맞겠지 하면서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생각도 하거든요. 그 때로는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재건축으로 선회하자. 또 재건축 안 된다 해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자.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래도 방향을 딱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대로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. 그래서 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뭐 저 개인적인 바람도 솔직히 뭐 재건축을 확 풀어줘 가지고 좀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는 뭐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그런 좀 현실에서는 조금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.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가운데 남산이라는 그 녹지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좀 그 해결하는데 좀 어려운 거 어디서든 남산은 또 보여야 된다.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. 참 하필 왜 그게 있어가지고.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다.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한 번에 확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또 안 돼서 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